한국지리 선택 학생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 1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차 수행평가 공지와 함께 조편성하고 끝났습니다. 우리는 77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주기를 바랍니다. 지오스토리라고 해서 77페이지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과 변화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제1기 기반시설 확충기, 여러분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절대 외우지는 마세요. 그냥 읽기 자료로서 활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1기 기반시설, 즉 한 6, 70년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서울에 인구 급증에 따른 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70년대 이촌향도 기억나죠? 그래서 상하수도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도로 및 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했던 시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청계천 복개 고가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 청계천은 복개가 덮개 할 때 개자거든요. 하천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2000년대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임할 기간에 청계천이 복원되었죠. 그 사진은 여러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기 청계천 복개라고 치면 원래 예전에 원래의 청계천은 어떻게 생겼었냐? 고단한 삶이 흐르던 복개 전의 청계천 주변에는요, 그 경제적 수준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하층민들이 경제적으로 하층민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물가에 산다는 건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바짝 붙어서.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불량주택 지구들이 보이죠. 이런 청계천이 덮일 때는 고가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놓고 이 위에다가 그 덮개를 씌우는 거죠. 다리를 세우고 덮개를 씌워서 어떻게 되었냐? 그래서 이렇게 고가도로가 형성되게 이 밑에 하천이 흐르고 있으면 위에다가 마치 그 하천을 지하로 지나가게 만들고 이렇게 고가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버렸었다. 선생님은 약간 진짜 옛날 사람이네요. 선생님은 어릴 때 여기 청계천이 고가가 있을 때 다녔었어요. 근데 이게 철거되는 모습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지나가면서 봤던 게. 근데 여러분은 왠지 철거된 이후에 이런 모습의 청계천을 봤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다시 하천이 복원된 모습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발표할 때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다뤄주면 좋겠고요. 또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여러분 우리 서울 나갈 때 보면 난지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건너편에 이렇게 돼 있는 난지도를 잘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서울 나갈 때 차 타고 88도로 타고 나가면은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의도 종합개발, 여기 지금 여의도라는 땅이 사실 하중도이죠. 하천이 이렇게 흐르면 중간에 이렇게 있는 큰 섬인데 거기서 강둑을 쌓아서 금융상업지구로 조성을 했다. 그래서 지금 금융 기업들의 본사가 많이 위치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쯤에는 도시 환경 개선 사업과 서울 인구 및 기반시설 포화에 대비한 시기였다. 그래서 부도심을 개발하고 교통시설을 정비했다. 뽕밭이었던 잠실지구를 개발하고 난지도 생태공원, 쓰레기 매립지를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 올림픽대로, 그다음에 남산 1호 터널 개통 이런 식으로 교통시설을 정비했고 지금은 우리가 다 보는 건데 과거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생긴 지 채 50년이 안 됐다는 얘기죠. 도시의 양적 성장 대신에 3기에 청계천, 그래, 양적 성장, 무조건 효율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생태하천으로의 복원 이런 것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서울 도심 지역이 이 4대문안이 완전히 조선 한양의 그 역사 박물관이죠. 그래서 역사문화 보존,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조성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발표할 때 좀 참고할 만한 것들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아래에
도시 재개발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도시 재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걸 통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낙후된 지역의 기능을 재생하고 새로운 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한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도시를 다시 개발하는 것, 재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거를 동그라미 2번을 1번 먼저 볼게요. 1번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대면 수업에서 수업을 했었고요. 2번 대상 지역에 따른 분류, 도심을 재개발한다, 주거지를 재개발한다, 산업 지역을 재개발한다. 도심 재개발은 건축물 및 기반 시설이 노후화된 도심에는 뭐가 있죠? 상업 업무지구죠. 여러 데를 개발을 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인다. 예를 들면 뭐 10층짜리 건물들이 있었던 도심을 뭐 고층 빌딩들을 다시 올린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이 주차 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의 교통난을 좀 해소한다든지 이런 예시를 들 수 있겠고요. 주거지 재개발은 불량 주거 지역 아까 우리가 흔히 달동네라고 불리는 불량주택지구 이런 데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시설을 정비한다. 철거 재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철거 재개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노후 주거 지역이 지금 매우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달동네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이 뭐 구룡마을 또는 마지막 남은 달동네라고 하면 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겠지만 열악한 곳을 보면 노원구의 백사마을 뭐 이런 데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 지역 재개발, 도시 내 노후한 산업단지 예를 들면 우리 금천구나 구로구 쪽에 가면은 과거에 경공업 단지들이 꽤 있는데 현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경공업이 주력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나 아니면 노후한 재래시장 이런 데를 조금 개선을 하는 걸 산업지역 재개발이라고 하고요. 안정적인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양질의 지식 기반 산업, 즉 예를 들면 경공업 산업단지를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예시가 있고 그것은 구로공단을 구로 디지털 단지로 바꾼 그런 예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했던 데는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데요. 도심을 재개발한 예시, 대전광역시의 대전역 주변 도심 지역이 이렇게 생겼대요. 별로 뭐 그렇게 효율성이 좋아 보이진 않죠. 근데 이게 고층화해서 도심을 다시 재개발한 경우, 그 다음에 산업지역 재개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도 공업단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섬유, 대표적인 경공업이죠. 섬유 및 기계 중심의 공업단지가 상업 및 주거, 요렇게 상업지역, 오피스 건물, 뭐 주거 아파트 이런 식으로 탈바꿈을 한 거. 그 다음에 주거지 재개발은 요렇게 빌라나 연립주택이 있었던 곳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만든다든지 이런 예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방식, 재개발 방식에 따른 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요. 전면, 수복, 보존. 전면은 아예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죠. 원주민들이 그 지역에 다시 살게 될 정착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복 재개발은 기존의 그리고 전면 재개발은 자원이 많이 들어가죠. 아예 다 없애고 새로 지어야 되니까. 근데 수복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존 골격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리모델링 느낌으로 간다. 수리하는 정도의 느낌. 보존 재개발은 그게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북촌마을 같은 경우에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철거 재개발의 예시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사진들 보여줬으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똑같은 사진이니까 두 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보존 재개발로 한옥마을 영상 보여줬던 거 기억나나요? 그리고 이런 피막골은 좀 두 가지 방식으로 재개발이 됐다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영상이랑 함께 보여줬었죠. 일부 지역은 철거 재개발, 일부 지역은 수복 재개발. 수복 재개발의 경우 기존 피막골의 골격은 유지하고 일부 이렇게 다듬는 새로 인테리어 하는 식으로 통영의 동피랑마을 원 거주민의 재정착률
원래 살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겠죠. 이런 데는 재정착률이 굉장히 높겠죠. 감문화마을 이런 게 다 수복 재개발의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역들을 이제 전면적으로 재개발할 때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것이고 지역 단체, 지자체, 그리고 행정기관, 또 기업 이런 곳의 그 이해관계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재개발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고 재개발의 공공적인 목적,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공적인 목적을 도입하고 또 원 거주민들이 둥지 내몰림, 성파 세모녀 사건 영상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둥지 내몰림이 되지 않도록 재정착할 수 있도록 또 예를 들면은 그냥 마구잡이로 여기서 나가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EBS의 요 사례 같은 경우 보니까 자동차 정비 공장이라든지 면방직 공장, 경공업 공장 이런 공업용지들이 많았다면 그것이 재개발되면 그 도시 지역이 뭐 어떻게 많이 변하나요? 좀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로 많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요 수능 특강의 사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땡땡마을은 인근에 공단이 조성되면서 이촌양도 일대 사람들이 이 공단에 취업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것이고 주변에 이제 달동네가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해서 이뤄진 대표적인 달동네, 이런 달동네가 형성이 되었었다. 근데 2010년에 마을 미술 프로젝트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마을 곳곳에 벽화를 그려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찾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하게 되었다. 마치 통영의 동피랑 마을 사진 보여줬던 거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가는 기존 마을의 모습을 간직한 채 벽화나 조형물로 일부 개선한 거니까 얘는 수복 재개발의 사례를 보여주는 거고요. 나번 인천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땡땡땡땡 일대는 일제강점기부터 궁핍한 이들이 터를 잡기 시작한 얘도 또 달동네 얘기가 나오네요. 가랑 나랑 다 주거지 재개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곳은 1990년대 후반 송현지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공원과 박물관이 들어왔다. 얘는 철거 재개발의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의 장점, 수복 재개발의 장점은 그 지역의 특성, 지역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거주 환경이 우리 동피랑 마을 보면 알다시피 미관상 좀 나아지긴 하지만 개선의 효과는 새로 아파트 단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쫙 들어오는 것보다는 효과는 좀 낮을 수가 있고 또 거기 사진 찍으러 오는 관광객들이 모여서 그냥 단순히 관광지 또는 그렇게 상업화될 수가 있다. 그 지역이. 우리가 통영 가면 동피랑 마을 가서 꼭 사진 찍고 와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관광지화 될 수가 있다, 동네가. 나의 단점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수익성과 경제성, 철거 재개발은 수익성과 경제성이 좋다. 그렇지만 원 거주민이 재정착률이 낮고 지역 공동체, 원래 있었던 지역의 공동체가 해체될 것이다. 자, 밑에 젠트리피케이션 설명하겠습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 필기 먼저 해주세요. 자, 젠트리피케이션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젠트리피케이션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인데요. 영상 톡톡 핫플레이스가 망한 이유는 요것도 여러분 이 1차시 영상에 하나 덧붙여가지고 추가 영상으로 지금 업로드를 할 거기 때문에 그 핫플레이스가 망한 이유는 이라는 밑에 있는 영상 영상 톡톡 활동의 그 영상 꼭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재개발로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요 개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8페이지에 이어서 도시 재개발의 부정적인 변화를 보고 있어요. 도시를 재개발하면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느냐? 재개발로 늘어난 인구만큼 공공시설이 확충되지 못할 경우 주민 생활에 불편하다. 이야, 이건 정말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우리 주택 재개발로, 재개발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로는 재개발은 아니고 새롭게 개발된 우리가 살고 있는 김포 한강 신도시 말이에요.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우리 지금 여기 지나가는 지하철이 경전철 2칸짜리잖아요. 그래서 출퇴근을 지옥철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만약에 재개발 지역에 있다면은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뭐 이 재개발 전에는 한 뭐 300명이 살던 동네인데 거기 새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서 3,000명이 들어왔다. 근데 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이 확충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 부정적인 변화는 지금 도시 재개발의 부정적인 변화를 보는 겁니다. 재개발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은 효율성이 높아지고 뭐 이런 건 78페이지 아래쪽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꼭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주택 철거 재개발의 경우에 주거 비용 증가 등으로 원거 주민의 재정착률이 낮아서 공동체 해체 문제가 발생한다. 요거 주택이 재개발될 경우 그다음에 이 자영업자는 상권 해체로 영업 유지가 어려워짐. 재개발 이후 젠트리피케이션의 형상으로 갈등이 발생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이해만 하고 끝내도 아주 성공이에요. 젠트리피케이션의 이 젠트리는 중산층에서 파생된 말로 낙후된 지역을 고급화한다는 얘기예요. 이 자체의 뜻 자체는 나쁜 게 없어요. 현실에서는 임대료가 저렴한 낙후된 지역에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 몰리면서 갑자기 경제가 활성화된다. 나쁘지 않죠. 예를 들면 이대 앞에 뒷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아기자기한 예쁜 소매 옷가게들이 막 생기면서 한때 굉장히 유명한 이 패션 옷 옷을 구매하는 그런 여대생들의 거리가 되었었고, 예전에 그 가로수길에 가면은 굉장히 참신한 그런 음식점, 주점 또는 뭐 카페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공간들이 되었는데, 그래서 낙후된 지역에 중산층들이 와서 또는 예술가들이 와서 그렇게 탈바꿈 시켜놔서 경제가 활성화된 사례, 여기까지는 좋은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기존에 있던 상인들은 버티지 못하고 원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고 대규모 상업자본, 예를 들면 뭐 스타땡땡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점들만 그 지역에 가득해지는 거죠. 이 논리가 이해가 돼요? 특색이 있어서 유명해지면 임대료가 올라가서 대규모 상업자본만 들어오게 돼서 반대로 이대 이런 데도 중국인 관광객들만을 위한 화장품 프랜차이즈 가게들만 쭉 들어오게 된다든지 가로수길도 프랜차이즈 그런 음식점에 뭐 대파티가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 여기 또 중요해요. 지금 이거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상업지역의 측면에서 볼 수도 있어요. 요게 지금 상업지역의 측면에서 보게 된 거고요. 좀 지우고 설명을 할게요. 너무 어지럽죠? 지금, 여기까지가 상업지역의 설명이 해당이 되겠고, 요 부분은 또 주거지에 또 젠트리피케이션이 있을 수 있어요. 철거 재개발이 주거지에서 일어난 다음에 원거주민, 그 불량주택 지구에 살던 원거주민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몇 억의 프리미엄을 주고 그 고층의 아파트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고 토지 건물주와 고소득층의 이주민들이 어머 여기 새 아파트 생겼네 하고 새로 주민 구성이 바뀌는 거. 이런 게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상업 지역에서는 대규모 상업 자본만 들어오게 되는 거. 그다음에 주거지 재개발 지역에서는 고소득층 이주민들만 들어오게 되는 거. 기존의 상권이 해체된 후 재개발 후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밑에 영상까지 보면은 여러분 완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이쳤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